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21번째 페이지.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전쟁도, 재난도, 혁명도 역사는 사진 한 장으로 더 선명하게 남을 때가 많습니다. 사진은 세상을 어떻게 기록해왔고 지금 같은 AI 시대에 진짜 사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2019년에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사진 기자 김경훈 작가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겸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로이터 통신에서 지금 수석 사진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도쿄지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뭐 몇 권의 책도 써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예. 이제 로이터 통신이 여러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뉴스를 공급해줘서 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로이터 통신하면 또 보도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로이터 통신의 어떤 취재나 보도 사진만의 특징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흔히 3대 통신사라고 하죠. 외신이라고 하는데 저희하고 이제 AP 통신, AFP 통신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인 저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문 같은 경우는 기사와 사진이 하나의 세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물론 그러한 사진 기사도 취재를 하지만 사진만으로도 스토리텔링이나 뉴스에 가치가 있는 그런 사진 단독만의 뉴스도 많이 취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재하고 있는 사진의 범위도 넓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뉴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네.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취재를 한다.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포토 저널리즘의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경훈 기자님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역사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퓰리처상 수상한 분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한 그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이제는 뭐 많이들 저 사진을 보셨을 것 같지만 사진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그 전에 제가 한국인 최초는 아니고요. 아니세요? 예, 한국인 중에 이 글을 쓰는 걸로 받으신 퓰리처상을 받으신 분 뉴욕타임즈에 지금은 뉴욕타임즈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교포 분들 중에도 사진으로 탄 분이 계신데 굳이 정리를 하자면 한국인 사진 기자. 예, 아무래도 제가 팩트를 다루는 기자다 보니까 중요하죠. 이런 거 좀 정확히 정리를 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어떻게 찍으신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 이제 2018년도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1기 대통령을 할 때 중남미 캐러밴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남미 국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빈곤이나 갱들의 폭력과 같은 문제 때문에 그동안 뭐 수십 년 동안 미국으로 이제 미립국을 많이 해오셨어요. 네. 그런 문제는 오래된 문제였고 뭐 작년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 시대 이제 추방이라던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수십 년 동안 있어왔던 고질적인 문제의 한 일환이었는데 2018년도에 특히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그 개인이나 가족 혹은 소규모로 이렇게 미국으로 미립국을 하시려던 중남미의 이 난민분들께서 무리를 지어서 수천 명씩 이 미국을 향했던 겁니다. 그때 뭐 멕시코에 장벽 세운다 그 시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돼서 세상은 그들은 이제 중남미 캐러밴이라고 불렀고요. 대신에 이제 반이민주의 정책을 펴고 있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갱단이고 마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것이고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이미 장벽이 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더욱 높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뉴스가 있으면 물론 현지의 기자들도 취재를 하지만 특히 저희 사진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다른 지역에 있는 사진 기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급파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게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더욱더 객관적이고 새롭게 볼 수 있거든요. 일부러 다른 지역에 있는 사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 취재팀을 만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에서 뽑혀서 글로 갔고 뭐 중동 지역에서 왔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저희 동료들과 1년 가까이 이제 취재를 했는데 저는 그중에 이제 3주 정도를 저희가 1년 가까운 연중 취재를 할 때 저는 3주 정도를 멕시코 시티에서 국경 지역까지 약 3,000km 이들과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국경의 장벽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인도적인 이런 절차를 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평화 시위를 하던 도중에 네.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국경의 장벽으로 몰려갔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니까 국경 장벽의 건너편에 있던 미국 국경 수비대가 혹시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장벽을 넘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체류탄을 발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체류탄이 제가 옆에 있던 저 가족의 바로 앞에 떨어졌던 겁니다. 저희 가스도 보이네요. 예. 예. 그래서 저 사진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끌었었어요. 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거의 전 세계 많은 신문에 거의 뭐 일면에도 많이 게재가 되고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라는 거는 뭐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예. 근데 왜 퓰리처상을 수상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 그 전에 이제 퓰리처상은 저 사진 한 장으로 탄 건 아니고요. 네. 저희 동료들과 이제 그 1년에 걸쳐서 취재했던 사진들 중에 네. 퓰리처상은 이제 20장까지만 저희가 출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20장의 사진을 골라서 저를 비롯해서 11명의 저희 사진부 기자들이 함께 공동 수상을 한 거고요. 네. 저 사진이 당시 많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그리고 퓰리처상까지 탈 수 있었던 거는 일단 하나는 저 사진에 보면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니 이 당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이민 정책에 찬성하시던 분들께서도 아니 우리 미국이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저런 아이들에게까지 기저귀를 찬 아이들에게까지 체류탄을 쏠 정도로 우리 인권 의식이 낮아졌나?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셨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사진적으로 보면 사진에서 제가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은유적인 그런 느낌도 저는 전달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걸 보시면 일단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사실과 네. 엄마의 티셔츠가 그치. 디즈니의 그거예요. 디즈니의 미국을 애니메이션 대표하는 캐릭터. 그렇죠. 그래서 저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네. 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저 아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저 뒤에 보이는 하얀 연기 로 인해서 쫓겨나고 있고 그리고 네. 맨 뒤에 보이는 저 벽이 네. 국경의 장벽입니다. 아하. 저게 굳건한 성처럼 보인다. 그러네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현장에서 저 사진을 바로 전 세계로 이제 전송을 했었는데 보도를 했었는데 예.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건담 티셔츠였으면 그 정도까지 반영. 그렇진 않겠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까 녹화 전에 여쭤봤을 때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이제 기자님이 불과 수미터? 한 3, 예. 4미터 정도 예, 거리에 예. 있으셨던 예. 것 같은데 좀 위험한 상황이라 좀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진 기자들의 어떤 안전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안전 수칙이 상당히 엄격하게 있고요. 저런 취재 같은 거는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기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훈련이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 특수부대 교관 출신 분들이 하시는 이런 안전하게 취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가면 위험한 지역에서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지역에서 어떻게 빨리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오느냐. 예. 취재보다 더 중요한 건 기자의 안전과 생명이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저런 취재를 가도 뭐 저희가 뭐 맘대로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엄격하게 저희 그 안전을 관리해 주시는 에디터 분이랑 소통을 해가면서 네. 위험하지 않은 곳. 그래서 저도 이런 기자가 되기 전에 사진 기자는 특히 사진 기자는 위협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게 멋있는 기자라고 생각했는데 사명감과 그런 게 있죠. 근데 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지켜가면서 그렇죠. 자신의 예. 안전과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일을 잘하는 기자가 훌륭한 기자고 좋은 사진 기자더라고요. 네. 이렇게 멋진 사진 소개를 해주셨는데 김경훈 기자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출간하셨습니다. AI 시대의 사진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요즘엔 이제 AI한테 뭐 이렇게 뭐 이런 요소를 반영해서 사진 만들어줘 하면 뚝딱 나오잖아요. 네. 그런 AI 시대의 사진 책을 통해 어떤 걸 좀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AI가 너무나도 손쉽게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저는 이제 AI로 만드는 이미지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진인 척하면서 가짜 뉴스 되는 그런 가짜 사진도 많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AI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뭐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쪽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의도적으로 상대를 비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사진 기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그 인식은 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예. 물론 그것도 100% 맞는 인식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 지상에 소개되는 저희들의 사진이 많은 분들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진실된 이미지라고 여기시는데 네. 이제는 저희들 사진까지도 가짜로 의심받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진 기자들의 직업적 어떤 기본 전제가 좀 흔들리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사진 기자이면서 또 사진 이 전체적인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저와는 다른 결이 다른 다양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상업 사진이라든가 여행 사진이라든가. 근데 요새 모이면 다들 AI가 사진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심지어 아마추어 분들께서도 네. 이런 말씀하세요. 아마추어로 좀 뒤늦게 사진에 재미를 붙이셔서 사진을 막 재밌게 배우고 계신데 이 AI가 등장을 하고 이런 걸 보시니까 이 사진 이거 더 찍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분들도 취미로 하는 분들께서도 즐거워서 하는 분들도 약간 좀 뭐랄까 현타 비슷한 게 오는 거죠. 이거 내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네.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면 AI가 만드는 이미지와 사진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책 속에 담긴 사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우리 기자님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진의 역사에서 중요했던 순간들과 또 AI 시대의 사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진이 이제 사진에 기록된 최초의 인물은 누구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나온 사진인데요. 띄워주시면 저 사진입니다. 저기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인물이 숨어 있더라고요. 예. 네. 찾으셨나요? 저는 이제 책을 봤으니까 이제는 보이는데 한 7시 방향 정도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기 이제 사진에 찍힌 최초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사진에 찍힌 최초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이 발명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회화는 발명된 게 아니잖아요. 동굴 벽화에서부터 시대에 거쳐서 이 기법이 계속 발전해 오고 새로운 예술사조가 발전해 왔는데 사진은 발명품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839년에 사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카메라라는 건 그 이전부터 원시적인 형태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바늘구멍 사진기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같은 게 있어서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이 바늘구멍 사진기와 같은 원래의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밑그림이 투사가 되면 거기에 이제 밑그림을 그려서 실제가 투사가 되면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사실적인 스케치를 하고 색깔을 입혀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르네상스 때부터 그렇게 활용이 됐군요. 근데 이제 모든 화가분들이 그러셨던 건 아니지만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랬다는 게 이제 미술사의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광학기계라는 걸 통해서 이미지를 투사를 하는 건 되는데 이거를 이미지를 고정하는 기술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모든 걸 다 과학과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까지 그려왔던 회화를 이 어떤 과학 기술과 이런 걸로 대체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사진술입니다. 그래서 1839년에 프랑스에서 다게르라는 사람이 발명한 다게르타입이라는 걸로 사진술이 최초로 공표가 됐어요. 근데 이 사진은 1838년에 촬영된 겁니다. 그래서 다게르가 찍은 건가요? 다게르가 자기네 집 그 창문에서 2층 창문에서 파리 시내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술을 공표하기 전에 테스트로서 했던 찍어본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지금 저 사람들의 정체는 구두 닦기와 구두를 닦고 있는 손님입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진에 찍힌 줄도 모르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죠. 어떤 분들이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분들이 근데 저렇게 사진에 남아있는 이유는 저기 보면 지금도 저 길이 그대로 파리에 남아있는데 무척 붐비는 도로이고 당시에도 많은 행인들과 마차가 지나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 두 분만 남아 있고? 그러네요. 마치 팬데믹의 어느 그 도시처럼 한적한 골목 같은데 전혀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만 해도 이 사진을 찍는 필름이 빛에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노출을 준다고 하잖아요. 사진을 찍는 이 시간이 5분 정도 걸렸던 거예요.
5분 정도 예. 노출을 줘야 되는 예. 거예요. 와. 5분 동안 이 카메라에 이 셔터를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움직이는 거는 다 기록이 안 된 겁니다. 아. 대신에 5분 정도 가만히 서 있던 네. 이 저 두 사람만 저렇게 형체가 흐릿하게 남아 있는 거죠. 5분 정도 가만히 있어야만 기록에 남는 예,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래서 처음에 사진술이 발명되고 네. 사진술이 발명됐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이 초상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거든요. 예. 초상화를 그리는 거 예전에 왕과 귀족의 특권이었으니까요. 네. 초상 사진을 찍는 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네. 그 몇 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진가는 밧줄을 준비했다가 네. 고객이 오면 묶어놨다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까지 할 게 있네. 그렇게까지 할 게 있네. 그리고 예. 이 어떤 거는 옷걸이처럼 생겼는데 목을 뒤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의 거예요. 고정시키는. 아.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사진 한 장이지만 네. 자신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을 하나의 이미지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예. 좀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좀 이게 사진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저도 조금 하게는 됩니다. 근데 이제 초상 사진 말씀하셔서 이제 드는 생각이 예전에 뭐 초상화를 그리던 사람이라든지 뭐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사진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굉장한 좀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사진 기자분들이나 사진 찍는 분들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느끼는 위기감과 좀 결이 비슷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AI 시대에도 예. 사진만의 역할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면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많은 사진가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사진가 분들께서 진지하게 사진 공부를 할 때 언제나 사진의 역사를 배웁니다. 네. 그런데 그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19세기에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 화가들이 이제 회화는 죽었다. 밥줄 끊겼다. 예,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저도 교과서에서 배웠고 수많은 언론 매체에 소개가 되어 왔습니다. 예. 특히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이 폴 들라루시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 화가를 남기신 유명한 이 화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는데 네.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기자이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하신 적이 없는데 네.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분이 남기신 이 그림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 사진 기자가 현장에 있다가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남긴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그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 지목을 와전이. 당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역사화라는 거는 그 이전에 저희가 뭐 유럽의 미술관에 가면 뭐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가 역사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진의 발명 이후에 많이 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 사진에 그 자리를 내준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명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사진가들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밥줄 끊기는 거 아니야? 특히나 어떤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냐면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새 저도 마찬가지지만 증명사진 사진관 가서 찍으시는 분 많이 줄었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 폰으로 전화기를 찍으신 거 무료 어플로도 얼마든지 보정이 만들 수 있고요.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광고 사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경험 있으신 분들께서 조명을 잘 이용하시고 배경을 잘 이용하시고 해서 멋진 상업 사진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이런 제품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것도 어플을 이용하면 배경이 막 바뀝니다. 광고에 쓰는 것도 예. 그런데 물론 상업 사진에서도 여전히 예. 유명하시고 속칭 뭐 있겠지만. 잘 나가신다는 네, 분이 네. 여전히 잘 나가시죠. 네. 하지만 좀 약간 예전 스타일의 대체되는 흐름? 대체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예전 스타일의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예쁘게 찍고 이런 거는 이제 AI에서 많은 이 타격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이미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이 돼서 사진 찍는 로봇까지 출연이 했어요. 아 그렇게까지. 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안드로이드는 아니지만 예. 이 사진을 로봇 팔에 사진이 달려 있고 예. 그래서 반복적인 사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상 사진이나 이런 상업 사진은 네. 배경과 조명이 어느 정도 세팅만 돼 있으면 네. 상당히 반복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런 건 이미 로봇이 해서 이미 국내에도 그게 또 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건 직관적으로는 사진가를 대체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시고 예. 실제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저는 역사에서 돌이켜 보면
이럴 때일수록 사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네. 그다지 겁낼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회화 같은 경우는 그때 회화가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사조로 더욱 발전을 했고 그 전까지 재능 있는 화가분들이 그들의 재능 대부분을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서 쓰셔야 됐거든요. 예.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예. 그런데 사진이 생기면서 아. 사진의 이 일은 다 줘버리신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조를 거쳐서 현대 예술까지 뭐 피카소도 네. 사진이 없었다면 피카소의 재능은 정말 사실적인 그림을 쓰는 데만 아마 다 소비됐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화의 본래 영역은 화가의 마음으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적인 재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자유를 알게 됐고 네. 사진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예. 사진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제하는 대상을 기록한다는 기록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네. 실제하는 대상이 없어요. 아니죠. 예, 예. 다 프롬프트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포토그래피를 저희가 번역을 한 언어인데 한국에서 포토그래피라는 언어 자체가 이 고대 그리스어로 빛으로 그린 그림이란 뜻이에요. 이 빛이란 대상에서 반사돼서 오는 실제하는 대상에서 나는 빛이거든요. 예. 그런데 AI로 만들어진 건 영과 일의 조합으로 기존에 있던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포토라고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이 지금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롬프트 그래피라고 부르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에도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차이를 못 느끼면 그렇죠. 위기 아닌가요? 그게 위기죠. 네. 그래서 일단 사진의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예. 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건 사진이라고 부르지 말고 인공지능 이미지라고 부르자. 네. 그리고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네.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사진과 같이 정교하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는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저도 언론사에 일하고 있고 CBS도 언론사지만 네. 많은 분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럼요. 예. SNS를 통해서 이런 AI로 만들어진 사진인 척하는 이미지들이 정말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이게 뭐 장난 수준이 아니라 몇 년 전에는 그 제2의 9.11 테러가 생겼다는 그런 가짜 이미지와 SNS 포스팅이 되면서 맞아요. 네. S&P 500이 0.3% 하락하게 됐어요. 이제 실물 경제까지 네. 이런 게 타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단순히 저희 사진가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짜 인류 전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를 찍은 사진의 가치는 오히려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그렇게 저는 생각도 생각하고 듭니다. 있습니다. 예. AI와 분별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걸로 책에도 나온 사진인데 두 장의 사진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몇 주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둘 중에 AI가 만든 사진은 무엇이고 진짜 사진가가 찍은 사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지만 맞췄습니다. 저는 사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저 누가 봐도 오른쪽을 AI라고 생각하게 하겠지라고 해서 역으로 했더니 맞췄거든요. 정답은 공개도 되겠죠? 네. 왼쪽이 AI 사진이었어요. 예. 오른쪽은 직접 찍은 거고. 예, 맞습니다. 야, 이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예. 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근데 단순히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네. 저 왼쪽의 사진은 사진 전문가들까지 속아 넘어갔던 사진이에요. 전문가들도. 예, 그래서 네. 국제적인 어느 콘테스트에서 저 사진이 사진 콘테스트에서 상을 탔습니다. 사진 콘테스트에서요. 예. 그런데 그 콘테스트는 심사위원들이 저게 AI로 만들어진 생성 이미지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죠. 속아 넘어간 거죠. 근데 그분께서 무슨 네. 나쁜 의도로 그러신 게 아니라 예. 저 이미지에 사진이 아니니까 사진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미지에 이제 이미지를 만드신 예술가인 예. 보리스 엘다그센이라는 분께서 자신이 오랫동안 예술을 해오면서 AI로 만드는 이미지가 앞으로 새로운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진짜 사진과 AI의 이미지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일부러 자신이 화이트 해커가 된다는 생각으로 예, 내가 한번 이 논란을 일으켜 보자. 울림을 줘보겠다. 예, 그래서 저런 사진을
이미지를 만드셔서 네. 사진 콘테스트에 상을 타신 다음에 네. 수상자 발표가 되니까 이거 실은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발표하신 필터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거의 모든 외신에 국내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뒤집어졌겠는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AI와 만든 이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AI로 만든 이미지도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던 예.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상은 취소됐나요? 본인이 말씀하시고 취소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진 콘테스트에는 AI로 만든 이미 출품 금지라는 게 명시화가 됐고요. 그래. 예. 근데 저 또 홍학 사진은 반대 이미지예요. 저건 진짜 좀 AI가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좀 경이로운 느낌이 드는데. 예. 그래서 저 사진을 찍으신 분은 이 마일스 아스트레이라는 분이 아루바라는 지역에서 네. 홍학들이 있는 많은 지역에서 저 사진을 찍으셨는데 홍학이 이 자기 부리를 자기 몸통 안에 숨기고 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분께서는 저 사진이 저 보리스의 사진이 그 소동이 일어난 지 1년 뒤에 출품이 된 사진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역으로 한번 해서 나도 한번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보자. 그래서 저분은 저 사진을 찍으셔서 AI 이미지 컨테스트에 내신 거예요. 사진임을 밝히지 않고. 역공. 진짜 사진의 하신 역공. 거죠. 예. 그렇게 해서 AI 이미지에서 뽑힌 겁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저도 저 사진을 봤을 때 이건 AI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사진이라는 게 3차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3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은 2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이미지들이 많이 찍혀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찍혔지? 그리고 또 사진은 이 수백 분의 1초, 수천 분의 1초의 빠른 스피드로 찍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사진을 찍힌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 중에 대표적으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찍었던 사진들 중에 이런 사진으로 국제적인 이 콘테스트에 상을 탔던 적이 있는데 POII 아시아라는 그런 보도 사진 부분에서 체조하시는 분의 리듬 체조하시는 선수의 사진인데 정말 일단 이런 사진 찍히게 된 건 보시면 일단 목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후프 종목인데 목이 안 보이네요. 예, 제가 무슨 나쁜 의도로 이분의 목을 안 보게 찍은 건 아니고 이 어떤 위치와 그리고 이 셔터를 누르는 이 정말 순식간에 이 여러 가지 조합이 맞았을 때 저런 장면이 찍힙니다. 그리고 정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사진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3차원으로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건 재미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면서 저의 관점과 해석을 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었던 건 스포츠 사진의 묘미가 저는 정말 순간을 포착하는 그 찰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찰나에 따라서 우리의 육안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 우리가 TV를 통해서 저도 많은 국제 경기 취재를 하지만 국제 경기장의 맨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쉴 때 TV를 보면 와 이런 앵글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많은 각도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사진이 아직도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방송 카메라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순간의 생동감. 생동감과 이걸 또 미적 영역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그런 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분들이 그러면 의도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심령 사진, 유령 사진 이런 게 다 이런 것들의 일부라고 봐요. 그것도 매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책에 사진을 본다는 건 진실을 보는 것일까 이런 챕터가 있는데요. 19세기 영국의 티치본 사건을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진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이건 과학의 산물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한 장의 사진으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보다 훨씬 사실적인 그리고 사진 자체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티치본 사건은 사진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적인 어떤 법의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어떤 거냐면 영국의 1854년도에 로저 티치본이라는 이 귀족 가문의 자제분께서 여행을 떠나셨다가 이 실종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뭐 인터넷도 없고 편지도 여의치 않았으니까 그분이 어떤 배를 어떻게 타고 가셨는지 모르는데 아마 풍랑을 맞아서 타고 있던 배가 자초되어서 사라져서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또 19세기가
이 심령학이라는 게 막 생겨서 영매라던가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게 또 막 퍼져 있던 때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영매분께서 당신의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그리우니까 이걸 믿고 이 광고를 낸 겁니다. 아들아 살아있다면 돌아와다오. 그렇게 했더니 예. 이 아들이 죽고 10년쯤 뒤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에 예. 그 정육점에서 일하시던 네. 이 토마스 카스트로라는 분인데 이 예. 토마스라는 분께서 제가 아들입니다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 예. 근데 아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의 얼굴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이게 이제 귀족 이제 티치본에. 그 출발하기 전에 찍었던 예. 네. 아들이 이제 호주에서 그 정육점에서 일하던 사람이 예, 저 나타나셨는데 저분인데 예. 나타나서 내가 그 아들입니다. 예, 10년 동안 제가 고생도 많이 하고 좀 살도 찌고 해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다르긴 너무 한데. 다르죠. 예. 근데 어머니는 너무너무 믿으셨던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가족들도 어머니가 뭐 믿고 하시니까 근데 가족들은 너무 의심스러운 게 생긴 것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일도 기억을 잘 못하고 만나봤을 예, 때 만나봤을 때 그리고 귀족 가문에 자랐는데 매너라던가 말투라던가 이게 너무너무 달랐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만 믿는 어머니가 상황. 믿으시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분께서 이 남아있는 가족들과 이제 유산을 놓고 상속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인 거예요. 아, 그럼 또 복잡해지는. 예, 내가 진짜인데 왜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되느냐. 예. 그래서 이제 법적 다툼이 벌어져서 예. 그 당시에 법정에서 이 사진을 네. 증거 자료로 쓰자. 음. 그렇게 해서 저 사진을 썼던 겁니다. 이 저 티치본의 사진과 네. 그리고 저 많이 살이집이 늘어나신 나중에 이제 토마스라는 예, 이름으로 토마스의 살았다고 사진. 하는데 그 예. 두 분의 사진을 이 격자 무늬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 사진이 그걸 겹친 겁니다. 그랬더니 예, 예. 눈, 코, 입과 같은 이목구비가 너무너무 일치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목구비는 또 예. 똑같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거 같은 사람 아니야? 어. 이런 막 소동이 벌어졌고 예, 예. 그 당시에 이게 또 이제 이 귀족 가문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예. 얼마나 호사가 화제가 되고 되고. 예, 화제가 예.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재판 과정에서 그럼 사진을 증거로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긴 이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동일 인물이 아니다. 아니다로 예. 결론났어요. 그래서 저 사진만 믿으시는 분들은 격자문을 해놨는데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물은 실제 인물은 3차원인데 네. 2차원으로 옮겨진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이목구비가 같았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의 역사에서 한 장의 사진이 반드시 진실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 뭐 보도 사진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뭐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보도 사진뿐만 아니라 많은 사진들이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는 분이 왜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전혀 다른 오해를 사기도 의미와 하고. 오해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이 반드시 진실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한 장도 우리가 정말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게 진실을 보여주는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데 AI가 보여주는 시대에는 이미지는 더더욱 그 덕목이 더 그렇겠죠.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진실을 예. 보려는. 예. 저도 지금보다 한 15kg이 덜 나가는 제 10년 전 사진을 보여주면 아무도 안 믿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공감은 되긴 하는데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사진은 있습니다. 항상 진실을 담지는 않는다. 예. 그럼 이제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사진만이 담을 수 있는 진짜 사진이어서 사진다운 사진이어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사진이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진다운 사진의 정의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진다운 사진은 일단은 저는 실제를 기록한 사진. 근데 단순한 실제 기록이 아니라 실제의 기록을 하면서 사진가가 대상에 대한 감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사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초상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후배 사진 기자들이라든가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사진 찍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도 느끼는 건 저도 물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저는 또 많은 부분이 제가 기획을 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대상의 허가를 받아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과의 실제 하는 대상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과 대상과의 관계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나의 멋대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과 내가 감정을 교류하면서 찍는 사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네. 전몽각 선생님이 찍으신 예. 윤민의 집이라는 사진이 네. 정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진에 가장 적합한 예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진이군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 전몽각 선생님이라는 분이 네. 원래는 토목공학자세요. 네. 그래서 성균관대학의 부총장도 지내시고 사진은 취미로 하신 분인데 그렇다고 그냥 취미로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사진을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동호인분들과 함께 네. 다큐멘터리 사진을 한국에서는 기록 사진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기록 사진, 사진의 기록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 사진이지만 이 기록의 가치로서 가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셨는데 이 사진집의 제목이 윤민의 집입니다. 사진집의 제목이. 예, 그래서 윤미가 첫째 딸이에요. 네. 그래서 64년도에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3일 지난 뒤에 집에 온 뒤부터 네. 64년도부터 딸이 시집가는 1989년까지 26년을 기록을 하셨는데 육아 앨범이네요. 예, 육아 앨범인데 단순한 육아 앨범인 게 아닌 게 네. 단순히 딸의 얼굴만 예쁘게 찍으신 게 아니라 네. 이 사진들 속에 우리의 생활사가 녹아 있습니다. 물론 이 딸에 대한 애정이 보이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네. 이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두 종류의 감정 때문에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하나는 아빠에 대한 딸의 사랑이 너무 보인다. 우리 아빠도 날 이렇게 사랑했었지.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나도 우리 자식을 이렇게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두 번째는 사진을 봤을 때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시대도 같이 변하고 참 있네. 그때 정감 있고 좋았는데 네. 아름답지 않은 추억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진이 두 가지를 다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예. 또 어떤 사진 소개해 주시고 싶으세요? 이 사진과 함께 조금은 사진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이 1900년도 초에 네. 1907년도에 네.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유명한 사진가가 3등 선실이라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3등 선시를 찍은 거군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이 여객선의 3등 선실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진 본연의 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찍어야 된다.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를 찍어야 된다고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사진 본연의 가치를 보여주는. 네. 그래서 지금의 AI와는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사진이 처음 발명이 되고 처음에는 그 사진이 만들어질 때 단순히 초상 사진을 대체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다기르가 발명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사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취미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사진도 찍기 시작하시고 자신들의 기록을 찍기 시작하셨는데 예술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네. 그런데 당시 예술로 인정받던 회화를 하시던 분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평론가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게 무슨 예술이야. 예술이라는 건 화가들처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려야지. 니네 카메라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누구나 셔터만 누르면 다 만들어내는 이미지잖아. 인정받지 못했군요. 예,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지 하는 생각에 네. 픽토리얼리즘이라는 예술 사조가 생깁니다. 어떤 뭐냐면 사조인가요? 예. 사진인데 그 회화 같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일단 구도 자체도 네. 꼭 이 화가들이 한 땀 한 땀 화가들이 이 캔버스를 채워 나가듯이 네. 이 아름다운 그런 회화의 그런 양식을 흉내내는 그런 프레이밍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진이 워낙 선명하게 보이니까 네. 야 이렇게 선명하게 제대로 잘 기록을 해내니까 우리가 예술로 인정을 못 받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약간 뽀얗게 그래서 소프트 필터를 쓴다던가 그림처럼 보이게 예, 그림처럼 보이게 예. 하고 흐릿하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연초점 렌즈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사진을 인화한 다음에 거기 일부러 막 덧칠을 해대고 막 네. 해서 이거 그림처럼 보이게 하고 책에 보니까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합성을 해서 마치 화가가 이 화폭을 채워 나가듯이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연출을 한다던가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당시에 사진에 많은 나의 사조가 됐군요. 예, 메인스트림의 사조가 되었습니다. 회화적인 사진. 화야적인 사진. 네. 그런데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일군의 사진가들이 사진이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사진 본연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3등 선실 같은 경우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저 공간에 있어서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찍었어도 예. 뭔가 저 얼추 나올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바로 드는데. 그겁니다. 근데 뭐 모든 시각 예술이 마찬가지지만 저 사진이 찍혔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가치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 저 사진이 그렇게 사진사에서 유명하다는 설명을 교수님께 듣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한 7, 80년만 일찍 태어나서 내가 찍었으면 내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처럼 유명해지는 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저 사진이 사진사의 길이 남을 수 있었던 건 그러한 픽토리얼리즘이 이런 그 메인스트림이었던 시대에 사진 본연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저 사진을 찍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그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등 객실에서 머물다가 졸부들과 있다 보니까 많이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좀 바람을 쐴 겸 갑판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양극화가 있었던 거죠. 1등 객실과 3등 객실은 나눠져 있는데 1등 객실, 3등 객실을 보니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 있는 모습에서 나도 저쪽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 약간 타이타닉 케이트 윈슬렛 그렇죠. 포지션이네요.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구조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자라든가 옷이라든가 쇼울이라든가 이게 거기에서 어떤 조형학적인 이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진이라는 게 뭔가 모델을 사용하고 합성을 하고 배치를 해서 뭔가 프레임을 완성해야 됐는데 사진가가 그 현장에서 보고 자신이 느꼈던 걸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예술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진이 스트레이트한 사진,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효시로 일컬어지는 사진이고 진지하게 사진을 좀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까 이제 뭐 스포츠 분야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말씀하신 그 생동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질문 빨리 드려보겠습니다. 그 기자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진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회의 병따개 역할을 한다. 이제 보도 사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사회를 역사를 바꿨다 싶은 사진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근데 이 역사를 바꿨다는 사진의 정의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저도 사진 기자가 되기 전에는 대학교 때 보도 사진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 꿈은 내 사진으로 역사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진 책이나 이런 데서 역사를 바꾸는 사진 막 그런 걸 보면 나도 이런 사진을 찍어야지 했는데 역사를 바꾼 건 사진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역사를 바꾼 건 우리다. 그래서 제가 되게 철학적인데 무슨 의미죠? 사진 한 장이 역사를 바꾸었다고 평가를 받는 건 훨씬 시대가 지난 다음이고요. 그러한 역사가 바뀔 만한 시점에 그 사진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흔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진이고 현대사에서 그리고 역사를 바꾸었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사진이 정태현 선생님께서 촬영하신 취재하신 그 이한열 열사의 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이 정태현 선생님께서 저희 회사의 아주 대선배이시기도 하신데요. 그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도가 돼서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사회가 정말 들끓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진은 정태현 선생님께서 정말 훌륭한 사진을 찍으셨고 외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검열 없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었는데 국내에는 바로 보도가 되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검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면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의 존재를 그 당시엔 모르셨어요. 몰랐구나. 그 이후에 그 이한열 열사께서 뇌사 상태에 빠지셨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열렸을 때 대형 걸개 그림의 소재로 그 사진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사진이 사람들의 뇌리에 남았던 거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이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게 아니라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고 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계점에 달아 있을 때 이 사진이 등장을 해서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대의 아이콘, 시대의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흔히 뭐 세상을 바꿔놓은 사진들도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바꾼 사람들의 마음이 투영된 마음을 대변하는 매개가 그런 되는 사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같은 AI 시대에 좋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사진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이 좋은 사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진을 잘 찍었다는 의미랑도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진을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찍는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진 한 장. 저 사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고 예. 저 사진은 뭐냐면 원숭이가 직접 찍은 흔히 말하는 셀피입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들고 찍은 거죠? 예. 그래, 저 사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예. 원숭이 이름이 이제 나루토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네. 저 사진 어떻게 찍혔냐면 원숭이가 뭐 카메라를 사서 자기를 찍은 건 아니고요. 네. 이 영국의 어느 야생 동물 사진가가 인도네시아의 이제 깊은 정글에서 저 검은 꼬리 원숭이라는 저 원숭이들을 이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네.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원숭이들이 워낙 깊은 곳에 사니까 인간은 별로 본 적이 없어 처음엔 경계를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네. 점점 이 사람에게 다가온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젊은 수컷 원숭이들이. 그런데 카메라는 찍을 때마다 찰칵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이걸 막 신기하니까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원숭이 호기심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어보자 해서 이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원숭이들이 셔터를 누르는 거 쉽지가 않으니까 이 리모트 컨트롤로 된 릴리즈 선을 달아서 커다란 버튼이 달려서 네. 누르면 사진 찍히게 하고 살짝 자기는 뒤로 빠지고. 물러났는데 원숭이들이 이것저것 만져보다 보니까 누르니까 차각차각 사진 찍힌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다 저런 사진이 찍힌 겁니다. 저 친구도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죠? 사진이 아나? 찍힌다는 개념은 몰랐겠죠. 아마 사진이 찍힌다는 개념보다 이걸 누르면 찰칵찰칵 소리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렌즈 앞에 네. 이게 이제 반짝거리니까 그게 예.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웃는 듯한 표정이 찍혔을 수도 있고요. 그러네. 예, 그래서 저만큼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원숭이도 저렇게 사진을 잘 찍어요. 그런데 저게 단순히 원숭이는 사진을 잘 찍는 게 아니라 저도 네. 처음 사진을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다 매뉴얼로 예. 수동으로 초점과 노출을 맞춰서 정말 노출과 초점이 맞는 게 좋은 사진의 기본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예. 근데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사진을 찍는 건지 비디오 게임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셔터만 살짝 누르고 있으면 그 안에 이 빨간색 점이 나와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자기가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포커스를 예, 맞춥니다. 예. 뭐 노출 같은 것도 다 자동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사진을 잘 찍는 건 뭐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 다 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으로 사진을 잘 찍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기계가 해결해 보장돼 주니까. 있으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좋은 사진은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기록성 위에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 것인가 그런 사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나 예. 피사체에 대한 애정 예.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네. 예. 끝으로 이제 마치면서 앞으로 김경훈 기자님의 꿈 뭐 혹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목표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잠깐만 아까 네. 재밌는 질문 들어왔었는데 예. 저 원숭이 사진 저작권은 누구한테?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저 원숭이 사진이 원숭이가 최초로 찍은 셀카로도 유명한데 또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원숭이한테 있나요? 예. 예라고요? 아니. 예. 네. 다시 설명할게요. 네. 저 사진을 찍으신 분이 네. 이 데이비 슬래터란 분이고 저 사진을 찍으시고 되게 많은 기대를 하셨다고 해요. 이 영국 분이신데 영국 현지 언론과 했던 인터뷰를 보면 내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류 역사상 원숭이가 찍은 셀피를 가지고 있으니 셀카를 가지고 난 이걸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아주 정말 많은 관심 속에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무도 이분에게 저작권료를 안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위키미디아 같은 곳에서는 저 사진을 카피라이트 프리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등록까지 해놓으니까 이분께서 내 사진인데 그렇지. 이거 그렇게 해서 괘씸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거셨습니다. 저작권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재판의 결과 이 재판장님의 판단은 이 사진 작가가
이 카메라의 주인인 건 맞다. 예. 그런데 저 사진을 찍은 것은 원숭이다. 원숭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 예. 그런데 예. 원숭이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연의 대상 법적으로 예. 원숭이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기 없어. 때문에 예. 이것은 저작권이 저촉받지 않는 저작권 카피라이트 프리가 맞다. 그래서 이분은 저는 돈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했던 걸 보면 네. 심지어 그 재판 과정에서 자기 카메라를 저당 잡혀서 재판 비용으로 내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자기가 계산을 해봤대요. 사진 한 장당 뭐 한 몇천 원씩 받는 걸로 해서 했으면 자기가 뭐 몇십억의 돈을 벌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기도 하셨던 그런 인터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돈은 자기가 먹고 싶었으나 예, 반대가 된 것이죠. 반대로 돈을 잃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경훈 기자님의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듣겠습니다. 예, 꿈과 목표라면은 제가 일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기록성에 기반을 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있는 그런 사진을 계속 잘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싶고요. 네. 소재에서 보자면 뭐 저희가 뭐 뉴스가 벌어지는 그 대상에 따라서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지만 북한을 한번 제대로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어요. 벌써 10여 년 전에 네.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는 좋았을 때 평양에 가서 제가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많은 제약 속에서 자유롭게 취재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정말 눈으로만 담아왔던 사진으로 남겼다면 정말 훌륭한 기록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이 제 기억과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이제 기회가 된다면 자유로운 사진 취재가 가능한 그런 평양과 북한에 가서 사진 기록을 남기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의 사진 이 책도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경훈 기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